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흔히 미래는 불확실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 한 가지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 생 중 무엇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 법정 스님께서도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로병사란 순차적인 것만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생에서 사로 바로 비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모두는 살아있지만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코미디언 김미화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묘비에 무슨 말을 새기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평소에 이렇게 정의해 둔 것이죠. 꼭 이런 묘비 문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란 부제가 붙은 죽음의 에티켓입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롤란트 슐츠가 쓴 이 책에는 예쁜 책갈피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 책갈피에 적힌 한 문장에 이 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아는 삶은 모르는 삶보다 더 생생하다. 2018년 독일 올해의 르포상을 수상했고 아마존 탑100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이 책을 쓴 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책날개를 보니 1976년생, 우리 나이로 44이었는데요. 죽음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고 깊이 파고들기엔 좀 젊은 나이란 생각이 들어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아빠가 된 그는 출생과 삶의 출발에 대한 글을 읽는 데 심취해 있던 중 문득 삶의 마지막에 대한 책도 찾아보려 했는데 막상 죽음을 이야기한 책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의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죽음은 어떤 경과로 진행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조사해서 완성한 이 책은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죽음을 남의 일이 아닌 지금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당신이라는 2인칭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과정 중 병에서 사로 가는 과정을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결코 무겁지 않고 심지어 천연덕스럽게 다룬 책은 아직까진 아마 없을 겁니다. 오프닝에 제가 늘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더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낭독 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릴 텐데요. 그 질문을 듣고 각자 언젠가 닥칠 자신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다룬 책이다 보니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피해왔습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기억할 겁니다. 심장, 암 진단, 그 빌어먹을 낙상.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거였어요. 의사들은 문제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늘 어딘가 아팠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요양원으로 보냈고 지난 1년 혹은 5년 동안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흰색 가운을 입은 무리가 줄줄이 왔다 갔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될지를 입에 담진 않았지만 당신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평생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부인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사실 죽음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죽음일 뿐 단 한 번도 당신의 죽음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을 보지 않고 회피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성과 사고와 이성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도 실제로 죽어본 다음 경험을 들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죽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주관하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겁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막 생겨나겠죠. 뭘 해야 하는지, 왜 하필 나인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음이 온다는 말이지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진실에 어떤 식으로 맞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버거워하는 환자들도 있죠. 반대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대체의학 병동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일괄적인 하나의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심이어야만 하고 진정이어야 하지만 곧바로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알면 자유로워지니까요. 중환자는 온통 침묵으로만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심에서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모두 말이죠. 그들이 당신에게 솔직히 이제 곧 끝날 거라고 말해버리면 매우 충격적일 겁니다. 의사 말에 모든 감각은 터져버리고 그의 목소리는 저 멀리 들릴 듯 말 듯해질 겁니다. 모든 사물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죠. 당신은 숨을 몰아쉽니다. 사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통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노련한 의사들이라면 똑같은 말을 2번 하겠죠. 한 번은 당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하려고, 또 한 번은 당신이 이해하게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아요. 전문 교육을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죽음을 부인할 때 공범은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죽고 싶지 않고 의사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 당신과 의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만에 빠져드는 겁니다. 죽음은 이렇게 올 겁니다. 통증이 당신의 몸을 엄습합니다.
당신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쉬어야 합니다. 삶과 이별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죽음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려면 아직 남았습니다. 당신은 수십억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계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그런 기계가 한순간에 꺼지는 일이란 좀처럼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단계적으로 천천히 꺼지기 마련입니다. 30부터 심장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40부터는 근육이 탄력성을 잃습니다. 50부터 뼈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60부터는 평균적으로 치아의 3분의 1이 빠집니다. 70부터는 두개골 속의 뇌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낡아질 대로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체계는 부서집니다. 죽음 역시 천천히 그와 동시에 충분히 빨리 그렇게 진행됩니다. 삶에 갑자기 너무 짧은 동시에 너무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인생이 사그라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고 생활을 이루는 모든 행위를 더 이상 차근차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일생 동안 맡았던 역할을 내려놓게 합니다. 어떤 것들은 확 빼앗기도 하죠. 잔인하고 가차없이. 당신은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은 활력이자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난했고 부자였고 교사였거나 학생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였고 창조자였습니다. 부양인이었던 당신을 이제 누군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상대를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 요양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로 살았지만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벌거벗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당신을 보게 되었는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서 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던 감정들과 생각을 털어놓는 게 쉽다고 합니다. 가면을 훌훌 벗고 마음껏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기회. 이런 일은 호스피스의 요양사들에게서 자주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심없이 자신들을 맡기고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더 큰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오로지 현재만을 안다는 것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던 감정들과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호스피스의 봉사자들도 이런 특별한 관계를 체험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섬뜩한 진솔함을 말입니다. 마음껏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아름답고도 슬픈 순간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이 돌봐주는 그런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죽음 역시 불분명한 영역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침대가 죽음의 침대가 되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한숨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모습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흔하지 않은 이 정적. 이 정적은 임종의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을 휘감습니다. 그러고는 삶의 박자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 기기들의 옅은 소음들, 집안 시계가 똑딱대는 소리, 병원 내 기계들의 둔탁한 멜로디,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창문 밖으로는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모든 것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이런 순간에 시신이 된 인간의 육체는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불 위에 놓인 손은 밀랍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장 뚜렷하게 그려진 곳은 얼굴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녔던 모습과의 유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생에서 한 번도 시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은 당신의 죽음 쌍둥이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함께 죽어갔습니다. 통계가 말해주죠. 지구상에서 매 초마다 2명의 인간이 죽는다고 말입니다. 1분마다 100여 명이 죽습니다. 시간당 거의 6,50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죽습니다. 각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저 사망자들입니다. 누구나 홀로 죽는다는 것, 그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입니다. 죽음이란 건 완전히 일상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세상에 그보다 더 보편적인 현상도 없습니다. 탄생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우연히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불 속에서 당신 몸의 윤곽은 무너져 내립니다. 관은 연소실 안에 거의 1시간을 머뭅니다. 관이 일단 불을 받기 시작하면 10분도 안 돼서 관의 뚜껑이 부서지죠. 불꽃이 육체를 휘감고 머리카락과 피부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죽은 육체의 근육은 열기 속에서 오그라들고 아주 잠시 동안 마치 시신이 팔을 들거나 다리가 안으로 접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에 들어있던 수분은 섭씨 800도가 넘는 온도 안에서 증기가 되어 날아갑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K가 묻습니다. 제가 심각하지 않게 응대합니다. 매우 품질이 좋은 해파리죠.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우스갯소리가 그저 가볍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몸의 지방은 액체화되어 기름이 되고 조직을 끓여버립니다. 육체를 다 태웁니다. 뼈들은 시커멓게 그을립니다. 육체의 윤곽이 무너져 버립니다. 형태가 해체됩니다. 재와 잔해만이 다음 완전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추가 연소실로 갑니다. 그 후에는 화장의 연기 가스마저 연소가 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모았던 모든 독성 물질이 화장을 통해 방출됩니다. 다이옥신, 퓨란, 흡연자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라고 K가 말합니다. 배출가스는 육체가 5개 기둥의 굴뚝 밖으로 연기가 되어 날아가기 전에
사이클론 분리장치와 섬유 필터를 통해 정화됩니다. 거의 2시간 만에 화부가 제가 담긴 서랍을 열어 시신과 관에서 타고 남은 잔해들을 삽으로 꺼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가졌던 육체에서 남은 것은 고작 4kg이 채 못 됩니다. 법 앞에서는 이 재들도 역시 시신으로 간주됩니다. 관 안에 든 시신과 마찬가지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화부가 잔해를 포함한 재가 담긴 카트를 재작업을 위해 옮깁니다. 그는 부패 가능한 단지에 재 번호를 적어 놓고 재 물레의 출구 아래 놓습니다. 그러곤 재를 분류쟁반에 쏟아부어 자석으로 금속성 물질을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물레에 넣습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잔해 속의 뼈들을 성근 알맹이의 회백색 가루로 갈아 단지 안으로 넣어주죠. 화부는 맨 위에 불 속에 들어갔던 내화 벽돌을 놓고 단지를 닫고 봉합니다. 이제 납골단지 스티커가 붙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당신의 재 번호와 인생의 주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출생, 사망, 화장일이죠. 성직자가 기도합니다.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리라. 관이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사제가 기도합니다.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영원한 불빛이 그들을 비추리라. 특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누군가 한 명씩 죽을 때마다 당신을 향한 슬픔은 희박해지고 기억이 엷어집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중입니다. 당신의 재가 든 단지는 분해되었고 재는 흙안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오로지 단지의 뚜껑과 당신의 재의 번호가 새겨진 내화벽돌만 남았습니다. 이제 매장된 땅이 망자의 마지막 잔여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결정합니다.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졌는지, 점토층이 있는지, 지하수 사정은 어떤지, 혹은 얼마나 부패되기 쉬운 성질인지 등 토질에 따라 좀 더 길거나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법은 한 사람의 출생증명서를 100년 동안 관공서에 보관합니다. 한번 출생했던 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망각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혼인증명서는 80년 동안 보관됩니다. 사망증명서는 30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관공서가 담당하는 역사가 됩니다. 당신의 죽음은 벌써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당신을 알았던 이들만 남았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 기억이겠죠. 겨울이었던가 여름이었나 몇 년도였더라 하고 더듬어도 도무지 기억할 수 없겠죠. 무덤 장인들은 3번째로 땅을 파서 오래된 뼈들을 한데 모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이미 오래전 당신의 존재는 홀령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웃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당신한테 소중했던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한 침대 위에 어느 노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남자죠. 죽어가는 이 노인 역시 그때의 당신과 같은 모습입니다. 두 눈은 눈덩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허약함이 입을 해벌리게 했죠.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코는 뾰족합니다. 얕은 숨을 쉬면서 미동도 거의 없습니다. 턱이 갑자기 떨리고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곤 정적.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본,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당신의 죽음도 완전해졌죠.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망각 속으로 빠져버렸으니까요.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나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계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영상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책의 마지막 장에 실제로 붙어 있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생각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날게요.